47장 치명적인 결과. 날이 밝기까지 2시간 가까이 남은 시각이었다. 1년 중 가을 이 시간은 진정으로 한밤중이라고 일컬을 만한 때였으니 길거리는 그야말로 인적 하나 없이 고요했다. 소리들마저 잠들어버린 듯했고 방탕과 남봉도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가 꿈속에 골아떨어졌다. 이처럼 적막하고 고요한 시간에 페이기는 잠을 자지 않고 낡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지고 창백했던지 또 두 눈이 얼마나 뻘겋게 충혈되었던지 그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무덤에서 막 나온 축축한 모습으로 악령의 괴롭힘을 받는 어떤 소름 끼치는 유령에 더 가까웠다. 그는 찢어진 낡은 이불을 둘러쓰고 불 꺼진 벽난로 앞에 웅크린 채 얼굴을 옆 탁자 위에 놓인 사그라져가는 촛불 쪽으로 향하고 앉아있었다. 오른손을 입술까지 들어올린 그는 생각에 잠긴 채 길고 시커먼 손톱을 물어뜯었는데 이빨 없는 잇몸 양쪽으로 개나 쥐의 엄니라고 해도 될 만큼 흉측한 송곳니가 몇 개 드러나 보였다. 바닥에 깐 매트리스에는 노어 클레이폴이 사지를 쭉 펴고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따금 노인은 한순간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금 촛불을 바라보곤 했는데 오랫동안 타들어간 촛불의 심지가 거의 둘로 접힐 만큼 길게 늘어지고 뜨거운 촛농이 탁자에 흘러내려 잔뜩 덩어리를 이룬 것으로 보아 무언가 다른 생각에 깊이 빠진 것이 분명했다. 실제로 그랬다. 자신의 중요한 계획이 좌절된 데 대한 굴욕감, 낯선 자들과 감히 내통한 계집에 대한 증오심, 자기를 넘겨주기를 거부한 그녀의 진실성에 대한 완전한 불신, 사익스에게 복수를 못하게 된 극심한 실망감, 경찰에 발각되고 파멸하여 죽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한 불붙는 격렬하고 끔찍한 분노, 이런 격정적인 생각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빠르게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면서 페이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으며 그러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온갖 사악한 생각들과 세상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결심들이 꿈틀꿈틀 또아리를 털었다. 그는 조금도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시간에 대해 전혀 개의하지 않는 것처럼 앉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그의 예민한 귀가 반응하며 퍼뜩 정신을 차린 듯 했다. 마침내 왔군. 그가 메마르고 열에 들던 입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마침내 왔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초인종이 조용히 울렸다. 그는 살그머니 1층 현관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금세 얼굴을 턱까지 가리고 겨드랑이에 보따리 하나를 낀 사내를 데리고 돌아왔다. 사내가 의자에 앉아 외투를 벗어던지자 사익스의 우락부락한 체구가 드러났다. 자, 그가 보따리를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그걸 잘 맡아서 최대한 높은 값을 받아주시오. 손에 넣느라고 어려움 꽤나 먹었어. 3시간 전에 끝내고 올 줄 알았는데. 페이기는 보따리를 들어 찬장에 넣고 잠근 다음 아무 말 없이 다시 앉았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한순간도 강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으며 이제 둘이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게 앉게 되자 더욱 뚫어지라 사익스를 응시했다. 입술이 얼마나 격렬하게 떨렸는지 그를 지배하는 격정으로 인해 얼굴이 얼마나 이질어졌는지 집털이 강도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를 뒤로 밀치고는 정말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또 뭐요? 사익스가 소리쳤다. 무엇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는 거요? 페이긴이 오른손을 들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집게 손가락을 허공에 흔들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렬한 격정에 사로잡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젠장, 사익스가 경악한 표정으로 손을 품 안에 넣고 더듬이며 말했다. 이 영감이 미쳤군.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아니네, 아니야. 페이긴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고 대답했다. 그게 아니네. 자네 때문이 아니야, 빌. 난 자네한테는 아무 불만 없네. 오, 그러시다 이 말이지. 사익스가 험악하게 노려보며 말했다. 그러면서 보란듯이 권총을 좀 더 꺼내기 편한 주머니에다 옮겨 넣었다. 다행이군. 우리 둘 중 하나한테 말이야. 그게 누군지야 상관할 바 없지만.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빌. 페이긴이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겨 말했다. 나보다 자네한테 더 고약한 이야기라네. 그래? 강도가 못 믿어하는 태도로 대꾸했다. 말해보시오. 서두르시오. 안 그럼 낸시는 내가 죽은 줄 알 거요. 죽은 줄 안다고? 페이긴이 소리쳤다. 걔는 벌써 그 문제를 마음속으로 확실히 결정해 놓았다네. 사익스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기색으로 유태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거기서 수수께끼 같은 그 말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읽어내지 못하자 커다란 손으로 영감의 코트 목깃을 꽉 움켜쥐고는 한바탕 호되게 흔들어대었다. 똑바로 말 못하겠어? 응? 그가 말했다. 안 그럼 아예 숨통을 확 끊어버릴 테다. 아가리 똑바로 열고 쉬운 말로 뭔지 잘 얘기해. 자, 털어놔. 벼락 맞을 이 늙은 똥개 자식아. 어서 털어놔. 만약에 저기 누워있는 저 친구가 페이긴이 말하기 시작했다. 사엑스는 마치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처럼 고개를 돌려 노우가 자고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래 뭐야? 그가 자리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만약 저 친구가 말이네. 페이긴이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를 까바쳐서 밀고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먼저 그런 목적에 맞는 적당한 사람을 찾아낸 다음 길거리에서 그들과 만나 우리 생김새를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를 알아볼 모든 특징과 우리를 제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술집을 전부 알려주었다고 가정하세. 게다가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 모두가 다소간 관여하고 있는 교회까지 밀고 하려 한다고 치세. 그것도 자발적으로 붙잡히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재판을 받거나 목사의 꿰매 빠지거나 독방에 갇혀 빵과 물만 먹는 신세가 되거나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이 내키어가지고 밤에 몰래 빠져나가서 우리에게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 우리를 까바치려 했다고 치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유태인이 분노로 두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다. 저 친구가 그 모든 짓을 했다고 가정하세. 그럼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 하겠냐라니? 사이스가 무지막지한 욕설을 내뱉으며 대답했다. 저놈이 내가 올 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다면 놈의 골통을 쇠로 된 내 구두 뒷굽으로 지리겨서 대가리의 머리카락 수만큼 잘게 갈아버릴 거야.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어떻게 할 텐가? 베이긴이 거의 고함을 지르듯이 소리쳐 물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교수형 당하게 할 수 있는 내가 했다면 말이야? 글쎄 몰라. 사익스가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감방에서 무언가 쇠고랑을 찰만한 짓을 저지른 다음 당신과 함께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갔을 때 그 쇠고랑으로 당신을 덮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갈통을 박살내버릴 거야. 난 힘이 아주 엄청나다고. 강도는 억센 근육질의 팔을 들어 보이며 중얼거렸다. 짐을 가득 실은 짐마차가 깔아뭉갠 것처럼 당신 머리통을 어깨에 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정말 그럴 건가? 네, 안 그럴 것 같아? 집털이 강도가 말했다. 한번 시험해봐 그럼. 만약에 그게 찰리나 꾀돌이 혹은 배시나 누구도 마찬가지야. 사익스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누가 됐건 똑같은 꼴을 당하게 해줄 거야. 베이기는 강도를 빤히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손짓으로 조용히 있으라고 한 다음 바닥의 침상 위로 몸을 구부려 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웠다. 사익스는 의자에 앉아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이 모든 질문과 준비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질지 몹시 궁금한 듯이 바라보았다. 볼트, 불쌍한 녀석. 베이긴이 기대감에 찬 악마 같은 얼굴로 사익스를 쳐다보며 천천히 뚜렷하게 힘주어 말했다. 몹시 지쳤군. 너무 오랫동안 그녀를 감시하느라고 지쳤어. 그녀를 감시하느라고 말이야, 빌. 대체 무슨 말이야? 사익스가 뒤로 물러나며 물었다. 베이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는 사람한테로 다시 몸을 숙이더니 그를 잡아 이렇게 앉혔다. 노우는 자신의 가명이 몇 차례 반복해 불리고 난 뒤에야 눈을 비비고 크게 하품을 하며 졸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다오. 다시 한번 이 친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이야. 유태인은 사익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뭘 말하라는 거예요? 노우가 졸려서 부르퉁하게 몸을 흔들며 물었다. 그 얘기 말이야. 낸시에 대한 것. 베이기는 사익스가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듣기 전에는 집을 뛰쳐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그의 손목을 꽉 움켜잡으며 말했다. 넌 그의 뒤를 따라갔지? 네. 런던교까지? 네. 거기서 그 애가 두 사람을 만났다고? 네, 그랬어요. 신사 한 사람과 그 애가 예전에 자기 발로 찾아갔던 어떤 숙녀였다고? 그들은 그 애한테 친구들 모두를 넘기라고 했지. 멍커스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그녀는 멍커스를 넘기기로 했고 그의 인상착의를 묘사해달라니까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자주 가고 만나는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말해주었고 그 집을 감시하기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고 하니까 말해주었고 사람들이 언제 거기에 모이냐고 하니까 말해주었지. 이 모든 것을 그 애가 다 말해주었지. 한마디 협박도 없었는데
뭐라고 졸라대는 말조차 전혀 없었는데 그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지. 그렇지 안 그래? 베이기는 극심한 분노로 반쯤 미친 듯이 소리쳤다. 맞아요. 노우가 머리를 걸쩍이며 대답했다. 정확히 다 그대로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지난 일요일에 대해서 말이야? 지난 일요일에 대해서라. 노우가 생각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아니 아까 다 말했잖아요. 다시 말해봐. 다시 말이야. 베이긴이 사엑스를 잡은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다른 손을 높이 휘두르며 소리쳤다. 그의 입술에서 거품이 날렸다. 그들은 여자한테 물었어요. 노우가 말했다. 그는 잠이 좀 더 깨면서 사엑스가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지난 일요일에 왜 약속한 대로 나오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올 수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왜 그랬대 왜? 그걸 말해봐. 왜냐하면 자기가 전에 말했던 남자인 빌한테 강제로 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노우가 대답했다. 그 남자에 대해 또 뭐라고 했지? 베이긴이 소리쳤다. 그녀가 전에 말했던 그 남자에 대해 또 뭐라고 했냐고. 그걸 말해봐. 그걸 말이야. 글쎄 자기가 어디 가는지 그에게 말하지 않고는 문 밖에 쉽게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노우가 말했다. 그래서 처음 그 숙녀를 만나러 가던 날은 그에게 하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난 소리내 웃을 뻔했어요. 정말로요. 아편탄 것을 마시게 했다고 했어요. 지옥불에 타 죽을련. 사익스가 유태인을 사납게 뿌리치면서 소리쳤다. 이거 놔. 그는 영감을 거칠게 내팽개치고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미친 듯이 난폭하게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빌. 베이긴이 황급히 그의 뒤를 쫓아가며 소리쳤다. 한마디만 딱 한마디만. 집들이 강도가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면 이 한마디는 나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강도는 헛되이 욕설과 폭력을 퍼부었고 그 사이 유태인이 헐떡이며 올라왔다. 이 문 열어. 사익스가 말했다. 나한테 말 걸지 마. 위험할 수 있어. 문 열어 어서. 내 말 한마디만 듣게. 베이긴이 자물쇠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자네 혹시 너무 뭐? 상대방이 대꾸했다. 너무 폭력적으로 나가진 않을 거지 빌? 날이 막 밝아오는 중이었고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볼 정도의 빛은 충분했다. 그들은 짤막한 시선을 교환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불길이 타올랐고 그것은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내 말은 말이야. 베이긴이 이제 어떤 위장도 소용없음을 느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안전을 위해 너무 폭력적으로 굴지 말게. 솜씨 있게 하게 빌. 너무 격하게 하지 말게. 사익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베이긴이 자물쇠를 열어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고요한 거리로 달려나갔다. 한 번 쉬거나 한순간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한 차례 좌로든 우로든 고개를 돌리거나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땅을 내려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무자비한 결의에 차서 앞만 똑바로 보면서 이를 너무나 단단히 악문 탓에 꽉 눌린 턱이 살을 뚫고 튀어나올 것 같은 형세로 강도는 곤두박질 치듯 계속 내달렸다. 자기 집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중얼거리지 않고 근육 하나도 이완시키지 않았다. 그는 열쇠로 문을 조용히 열고는 계단을 살그머니 걸어 올라갔다. 그러곤 방에 들어가 문을 이중으로 잠근 뒤 무거운 탁자를 들여다 문 앞에 받쳐놓고 침대의 커튼을 열어젖혔다. 여자는 옷을 반쯤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소리에 이미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다. 그녀는 깜짝 놀란 얼굴로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일어나! 사내가 말했다. 아, 빌, 당신이야? 여자는 그가 들어온 것을 기뻐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사내의 대답이었다. 일어나! 촛불이 하나 타고 있었지만 사내는 그것을 촛대에서 획 잡아 빼서 벽난로 받침대 밑으로 내던졌다. 여자는 창밖으로 이른 아침에 희미한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커튼을 걷으려고 일어섰다. 그냥 놔둬. 사익스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막으며 말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에는 이 정도 빛이면 충분해. 빌, 여자가 놀란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왜 날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강도는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가슴을 들썩이면서 몇 초 동안 그녀를 응시하며 앉아있었다. 그러더니 그녀의 머리와 목을 움켜잡고는 방 한가운데를 끌고 가서 문 쪽을 한번 바라본 뒤 커다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빌. 여자가 극도의 경절한 공포와 싸우며 숨막히는 소리로 말했다. 난 비명이나 소리 지르지 않을게. 절대로 내 말 좀 들어봐. 나한테 말해봐. 내가 뭘 어쨌기에 그러는지 말해줘. 너 스스로 잘 알잖아, 이 악마 같은 년아. 강도가 숨죽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넌 오늘 밤 미행당했어.
너가 한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통났어. 그렇다면 제발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렸듯이 당신도 내 목숨을 살려줘. 여자가 그에게 매달리며 대답했다. 빌, 사랑하는 빌, 당신은 설마 날 죽일 만큼 무자비한 사람은 아니겠지? 아, 내가 당신을 위해 포기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봐. 오늘 밤만 해도 난 얼마나 포기했는지 몰라.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고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마. 난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날 떨쳐버릴 수 없어. 빌, 제발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날 위해 내 피를 흘리기 전에 멈춰. 난 당신한테 진실하게 행동했어. 내 죄 많은 영혼을 걸고 맹세하건대 정말이야. 사내는 두 팔을 빼내리고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 여자가 두 팔로 그의 팔을 꽉 낀 채 쬐고 있어서 아무리 그녀를 잡아뜯어도 두 팔을 떼어낼 수 없었다. 빌! 여자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소리쳤다. 그 신사와 그 친절한 숙녀는 오늘 밤 내가 인생을 홀로 평화롭게 마칠 수 있는 집을 외국 어딘가에 마련해 주겠노라고 했어. 내가 그들을 다시 만나 무릎을 꿇고 당신한테도 똑같은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게 해줘. 우리 둘 다 이 끔찍한 곳을 떠나 각자 헤어져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해. 기도할 때 말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절대로 더 이상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말이야. 죄를 뉘우치는 데는 아무리 늦어도 결코 늦지 않아. 그들이 그렇게 말했고 나도 지금 그렇게 느껴.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 약간의 시간이 말이야. 집들이 강도는 팔 하나를 빼냈다. 그리고 권총을 잡았다. 총을 쏘면 틀림없이 즉시 발각되고 말리라는 생각이 격분한 가운데서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걸로 자신의 얼굴에 거의 닿을 만큼 위로 치켜든 얼굴을 있는 힘을 다해 두 차례 내려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다가 쓰러졌다. 이마에 찍힌 깊은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고는 품 안에서 하얀 손수건을, 바로 로저 메일리의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마주잡은 두 손으로 그것을 그녀의 약한 기력이 허락하는 한 높이 하늘을 향해 쳐들고 그녀의 창조주에게 자비를 비는 기도 한마디를 간신히 속삭였다. 그것은 눈뜨고 보기에 참으로 소름 끼치는 형상이었다. 살인자는 벽 쪽으로 비틀비틀 물러서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묵지가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어 그녀를 내려쳤다. 48장 사익스의 도망. 더 넓은 런던의 각 지역에 밤이 내리덮은 이후로 어둠의 장막 밑에서 저질러진 모든 악행 가운데 이것은 가장 악랄한 짓이었다. 아침 공기에 악취를 풍기며 깨어나는 모든 끔찍한 행위들 가운데 이것은 가장 역겹고 잔인한 짓이었다. 태양이 단순히 빛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희망, 신선함을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눈부신 태양이 혼잡한 도시 위에 밝고 빛나는 찬란함을 뿌리기 시작했다. 값비싼 생유리 창이든 종이로 메꾼 창문이든 대성당의 둥근 지붕이든 썩어가는 지붕 틈새든 태양은 똑같이 햇살을 비추었다. 태양은 살해당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 방도 밝게 비추었다. 어김없이 비추었다. 살인자는 햇빛을 막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햇빛은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 들어왔다. 어둑한 새벽빛 속에서도 충분히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는데 이제 온통 눈부시게 빛나는 햇빛 속에서 얼마나 더 섬뜩한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기가 두려웠다. 신음소리가 한 차례 나면서 여자의 손이 까닥거렸다. 분노의 공포가 겹쳐 그는 다시 내려치고 또 내려쳤다. 그는 바닥에 깔개를 던져 시체를 덮어보았다. 하지만 여자의 두 눈을 상상으로 떠올리는 것은 그 눈이 자신을 쫓아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마치 피웅덩이가 햇빛에 반사되어 천장에서 춤추며 떠는 것을 바라보기라도 하는 듯 위를 노려보고 있는 그 두 눈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그는 깔개를 다시 획 걷어치웠다. 시체가 드러났다. 그저 피투성이 살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얼마나 끔찍한 살 덩어리고 얼마나 많은 피였는지. 그는 성냥을 그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몽둥이를 거기에 쑤셔 넣었다. 몽둥이 끄트머리에 묻은 머리카락이 불꽃을 내며 가벼운 재로 변하더니 공기에 실려 굴뚝 위로 소용돌이 치며 날아갔다. 모질고 독한 그였지만 그거조차 무서웠다. 하지만 몽둥이를 놓지 않고 그것이 불에 타 부러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석탄불 위에 올려놓고 끝까지 태워 재만 남겼다. 그는 몸을 씻고 옷을 문질러 닦았다. 지워지지 않는 자국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잘라서 태워버렸다.
핏자국이 방도치에 얼마나 튀었는지 개의 다리까지 온통 피범벅이었다. 이르는 동안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시체에게 등을 보이지 않았다. 그랬다. 단 한순간도 안 보였다. 준비가 다 끝나자 뒷걸음질로 문을 향해 움직이면서 그는 개가 발을 다시 더럽혀 범죄의 새로운 증거를 길거리로 가져가지 않도록 개를 질질 끌고 갔다. 그는 문을 가만히 닫고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뺀 다음 집을 떠났다. 그는 길을 건너가 창문을 올려다보고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창문엔 여전히 커튼이 쳐져 있었다. 그녀가 아까 다시는 못 보게 될 햇빛을 들이기 위해 열려고 했던 커튼이었다. 시체는 그의 바로 그 밑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 맙소사, 햇빛이 바로 그 지점에 얼마나 쏟아지고 있었는지. 그가 힐끗 위를 쳐다본 것은 한순간이었다. 방에서 빠져나왔으니 이젠 안심이었다. 그는 개한테 휘파람으로 신호를 보내고 재빨리 걸어서 사라졌다. 그는 이즐링턴을 지나 휘팅턴의 기념비가 있는, 이 휘팅턴은 리처드 휘팅턴인데요. 자수성가에서 런던 시장까지 여기만 유명한 인물입니다. 휘팅턴 기념비가 있는 하이케이트의 언덕을 큰 걸음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확실한 목표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않은 채 하이게이트 힐로 접어들었는데 그 길로 내려가기 시작하자마자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졌다. 그리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오솔길을 따라가다가 캔 숲 가장자리를 지났고 그렇게 하여 햄스테드 히스 광야로 나왔다. 헬스 계곡 옆 골짜기를 가로질러 간 다음 그는 반대편 뚝으로 올라가 햄스테드와 하이게이트의 마을들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넌 뒤 황야의 나머지 부분을 따라서 노스엔드의 들판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 들판 한 곳의 생나무 울타리 밑에 누워 잠을 잤다. 그는 금세 다시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 멀리 시골로 가지 않고 큰 길을 타고 다시 런던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러더니 다시 되돌아갔고 그러다가 이미 지나왔던 지역의 다른 부분을 통과했으면 그런 다음 이리저리 들판을 헤매고 다니다 도랑가에서 누워 쉬고 벌떡 일어나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간 뒤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그는 정처 없는 방황을 계속했다. 가까우면서도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이는 곳으로 먹고 마실 것을 얻을 만한 데가 어디 가면 있을까? 헨든, 그래. 그리 멀지도 않고 사람들도 거의 안 다니는 아주 훌륭한 곳이야. 그는 그곳으로 걸음을 향했다. 때로는 달리고 때로는 심사가 이상하게 뒤틀려 달팽이 같은 속도로 늑장을 부리거나 아니면 아예 멈춰서서는 생나무 울타리를 지팡이로 할 일 없이 후려치면서 나아갔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문간에 서 있는 아이들조차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 비록 오랜 시간 음식물을 전혀 입에 대지 못했지만 그는 빵 한 조각, 술 한 모금 사 먹을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다시 돌아섰다. 다시 한번 그는 햄스테드 히스 광야로 돌아와 어디로 갈지 모른 채 배회했다. 그는 한없이 먼 거리를 헤매고 다녔지만 여전히 똑같은 장소로 돌아와 있었다. 아침과 정오가 지나고 이제 날이 저무는 중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리저리 오락가락 빙글빙글 맴돌았고 여전히 똑같은 자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그곳을 벗어나 해트필드로 방향을 잡고 나아갔다. 밤 9시쯤 되었을 때 지쳐서 기진맥진한 사내와 평소에 없던 무리한 운동으로 다리를 절며 비터적거리는 개는 조용한 마을의 교회 옆 언덕을 내려와 좁은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서 어느 자그마한 주막으로 기어들어갔다. 주막의 가물가물한 불빛이 그들을 거리로 이끌었던 것이다. 바에는 난로불이 지펴져 있고 시골 노동자 몇 명이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낯선 손님에게 자리를 내주었지만 그는 제일 구석진 곳에 앉아서 혼자 먹기 시작했다. 아니, 차라리 개와 함께 먹었다고 하겠는데 개한테 이따금 음식을 한 조각씩 던져 주었던 것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대화는 인근의 토지와 농부들에 대한 것으로 흘렀다. 그러다 그 이야기 소리가 모두 소진되자 지난 일요일에 장례를 치른 어느 노인의 나이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사람들은 죽은 노인의 나이가 아주 많았다고 여기는 반면 동석한 노인네들은 아직 상당히 젊은 편이었다고 공언했다. 백발의 할아버지 하나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다면서 몸조심을 잘 했더라면 몸조심만 좀 잘 했더라면 최소한 10년이나 15년은 더 살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화에는 주의를 끌거나 놀랄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 강도는 음식값을 치르고 나서 구석에 그대로 앉아 눈길을 끌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잠에 빠졌는데
마침 새로운 사람이 요란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반쯤 잠에서 깼다. 그는 괴상한 사내였는데 반은 행상이네 반은 엉터리 약장수로 숫돌, 칼가는 혁대, 면도날, 면도용 비누, 마구용 연고, 개나 말 치료약, 싸구려, 향수류, 화장품 같은 각종 물건들을 상자에 넣어 등에 둘러매고 걸어서 시골을 돌아다니며 팔고 다니는 자였다. 그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시골 사람들은 이런저런 친근한 농담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농담은 그가 저녁 식사를 마칠 때까지 수그러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그는 자신의 보물상자를 열고는 교묘한 수완으로 그 유쾌한 분위기를 영업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 물건은 뭔가 먹어도 괜찮은 건가 해리? 시골 사람 하나가 희적 웃더니 구석에 있는 어떤 합성물 덩어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물건으로 말하자면 사내가 덩어리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그야말로 확실하고 진귀한 합성핀으로 모든 종류의 드럼, 녹, 때, 곰팡이, 반점, 얼룩, 자국, 오염 따위를 비단, 공단, 린넨, 고급, 아마포, 광목, 무명, 면직물, 융단, 능직물, 옥양목, 인견, 모직물 등등 모든 천에서 싹싹 지워주는 명물이랍니다. 포도주 자국, 과일 자국, 맥주 자국, 물 자국, 페인트 자국, 역청 자국, 그 어떤 자국이든지 이 확실하고 진귀한 합성빈으로 한 번만 썩 문지르면 깡그리 없어지지요. 정조를 더럽힌 숙녀분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 꿀꺽 삼키기만 하면 단번에 모든 게 깨끗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독약이니까요. 이것을 증명해보고 싶은 신사분이 있다면 그저 자그만 조각 하나만 집어삼켜보면 즉각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질 겁니다. 권총 총알만큼이나 효과 만점이니까요. 게다가 맛은 훨씬 더 고약하게 짝이 없는지라 이것을 먹는 게 더욱 명예로운 행위가 되지요. 자, 한 덩어리에 1페니입니다. 이 모든 효험에도 불구하고 한 덩어리에 단돈 1페니입니다. 두 사람이 즉각 구입을 했고 청중 가운데 여러 명은 망설이는 모습이 뚜렷했다. 행상이는 이것을 보고 더욱더 장황하게 떠벌렸다. 이건 만들자마자 전부 팔리는 물건이랍니다. 사내는 말했다. 물방아가 14개에 전기기관 6개, 화학전지 1개가 쉬지 않고 돌아가며 만들어내는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요. 일꾼들이 너무나 고되게 일하다가 죽어나갈 정도인데도 말입니다. 과부들한테는 곧장 연금이 지급되는데 아이 한 명당 연간 20파운드, 쌍둥이일 경우엔 할증금이 따로 지급되지요. 자, 한 덩어리에 1페니, 0.5페니짜리 동전 2개도 좋고 4분의 1페니짜리 동전 4개도 기쁘게 받습니다. 한 덩어리에 단돈 1페니입니다. 포도주 자국, 과일 자국, 맥주 자국, 물 자국, 페인트 자국, 역청 자국, 진흙 자국, 핏 자국까지 싹입니다. 여기 계신 한 신사분의 모자에 얼룩이 있군요. 제가 깨끗이 지워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맥주 한 잔 내시기도 전에 말입니다. 아니, 사익스가 깜짝 놀라 일어서며 말했다. 그 모자 이리네. 제가 깨끗이 지워드리죠, 선생. 사내가 좌중을 향해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다. 모자를 가지러 방을 건너오시기도 전에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사분 모자에 있는 시커먼 얼룩을 보세요. 1실링짜리 동전보다 크지 않지만 0.5 크라운짜리 동전보다 두껍게 밴 얼룩입니다. 이게 포도주 자국이든 과일 자국이든 맥주 자국이든 물 자국이든 페인트 자국이든 역청 자국이든 진흙 자국이든 아니면 빗 자국이든 사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사익스가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부으며 탁자를 뒤엎고 그에게서 모자를 빼앗은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갔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하루 종일 자신도 어쩔 수 없게 따라다니던 뒤틀린 감정과 망설임을 그대로 지닌 채 달아나다가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것을 깨닫고 또 주막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를 성미 고약한 술주정뱅이쯤으로 여길 거라고 생각하며 발길을 다시 읍내 쪽으로 돌렸다. 거리에 서 있는 어느 역마차의 눈부신 등불빛을 피해서 멀찌감치 그 옆을 지나가던 그는 그것이 런던에서 온 우편마차이며 지금 자그만 우체국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무슨 소식이 도착했을지 거의 확신했지만 그래도 길을 건너가서 귀를 기울였다. 마차 문 앞에 배달부가 우편 행랑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때 사냥터지기 같은 옷차림을 한 사내가 나타났고 배달부는 그에게 인도 위에 준비해 놓았던 바구니를 건네주었다. 당신네 사람들 거라네? 배달부가 말했다. 어이, 거기 안에 빨리 좀 못해? 응? 망할 놈의 행랑. 그저께 밤에도 준비가 안 돼 있더니 이래서 되겠냐고 이거? 런던에 뭐 새로운 소식 없나 벤? 사냥터지기가 말들을 좀 더 잘 감상하려고 덧창 쪽으로 물러서며 말했다. 없네. 내가 아는 한 없어. 배달부가 장갑을 끼며 대답했다.
곡물값이 조금 올랐고 스피탈 필드 쪽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확실하진 않아. 아, 그건 정말 사실이라네. 마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신사한 사람이 말했다. 게다가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었다네. 그렇습니까, 나리? 배달부가 모자를 살짝 만져 경의를 표하며 대답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시는지요, 나리? 여자였다네. 신사가 대답했다. 추정하기로는. 자, 벤. 마부가 조급하게 다그치며 말했다. 망할 놈의 행랑. 배달부가 말했다. 저기 안에 지금 자는 거야 뭐야? 지금 갑니다. 우체국 직원이 달려 나오며 소리쳤다. 지금 온다고. 배달부가 으르렁거렸다. 재산 있는 어떤 젊은 여자도 날 좋아한다면서 늘 그딴 소리를 늘어놓는데 언제 올지 와봐야 아는 거지. 자, 좀 잡아주게. 그래, 되었어. 마부의 나팔 소리가 몇 가락 경쾌하게 울리고 마차는 사라졌다. 사익스는 길거리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 방금 들은 이야기에 영향을 받거나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이 전혀 없이 그저 어디로 갈지 망설이기만 하는 듯 했다. 마침내 그는 또다시 발길을 되돌렸다. 그리고 해트필드에서 세인트 올번스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나아갔다. 그는 한동안 끈질기게 걸어갔다. 하지만 읍내를 벗어나 고독하고 어두운 길로 들어서자 뼛속까지 떨게 만드는 공포와 두려움이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앞에 있는 사물들은 실체건 그림자건 정지했든 움직이든 모두 뭔가 무서운 모습을 한 형상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느낌, 바로 그날 아침에 소름 끼치는 형상이 그의 뒤꿈치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 형상의 그림자를 더듬어 볼 수 있었고 그 윤곽을 세밀한 부분까지 포착했으며 성큼성큼 따라오는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뻣뻣하고 근엄해 보이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옷자락이 나무 잎에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불어오는 바람길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지른 낮은 비명소리가 실려왔다. 그가 멈추면 그것도 같이 멈추었었다. 그가 달리면 그것도 따라왔다. 하지만 함께 달리진 않았다. 그랬다면 차라리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그것은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법이 결코 없는 한 줄기 느리고 어물한 바람에 실려 그저 생명의 기계장치를 단 시체처럼 따라왔다. 때때로 그는 필사적인 결심을 하고는 유령을 마주보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쫓아버릴 작정으로 획 돌아섰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피가 얼어붙기만 했는 바 유령은 그와 함께 돌아선 다음 곧바로 그의 등 뒤에 가 있었다. 유령은 그날 아침 내내 눈앞에 있었으나 이제는 등 뒤에 있었다. 그것도 언제나. 그는 강둑에 등을 기대고 서보았지만 그것이 차가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의 머리 위쪽에 뚜렷하게 서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길바닥에 몸을 던져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그의 머리맡에 말없이 똑바로 가만히 서 있었다. 피로 비문을 쓴 살아있는 묘비처럼 말이다. 그 누구도 살인자가 불받지 않고 도망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신의 섭리가 잠자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리라. 고통스러운 공포로 가득 찬 그 기나긴 1분 동안에는 수백 분의 격렬한 죽음이 깃들어 있었다. 그가 지나가던 들판에 하룻밤 몸을 누일 만한 흙간이 하나 있었다. 문 앞에 포플러 나무가 세 그루 서 있었는데 나무들 때문에 안은 매우 어두웠고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어물하게 울부짖으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날이 다시 밝을 때까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벽 가까이 몸을 붙이고 누웠다. 하지만 결과는 새로운 고문을 당하는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전까지 그를 괴롭히던 환영보다 더욱 소름 끼치는 환영이 눈앞에 끊임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크게 부릅뜨고 노려보는 두 눈이 너무나 광채가 없고 너무나 유리알 같다 상상으로 떠올리기보다 차라리 직접 보는 게 더 견디기 쉬웠던 그 눈이 어둠 속 한가운데에 나타났다. 그 자체로는 빛나지만 아무것도 밝혀주지 않는 눈이었다. 두 개밖에 안 되는 눈이었지만 그것은 도처에 있었다.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으면 이번에는 그 방의 광경이 모든 낯익은 물건들과 함께 정말이지 기억으로 방 안의 모습을 떠올렸다면 잊고 넘어갔을 그런 것들까지 눈앞에 나타났다. 물건들은 평소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시체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눈도 그가 몰래 빠져나올 때 보았던 표정 그대로였다. 그는 일어나서 들판으로 달려나갔다. 그 형상이 등 뒤에서 따라왔다. 그는 흙간으로 되돌아와 다시 한번 웅크리고 누웠다. 몸을 다 눕히기도 전에 두 눈이 거기 있었다. 그가 그렇게 그곳에서 사지를 부들부들 떨고
땅구멍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자신 외엔 아무도 알 수 없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사람들이 외쳐대는 소리가, 놀라서 위험을 알리는 요란하게 뒤섞인 함성이 밤바람에 실려왔다. 그 고독한 장소에서 사람의 소리는 무엇이든 그게 정말로 위험을 알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겐 반가운 것이었다. 그는 신변의 위험이 닥칠 것을 느끼자 힘과 원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더 넓은 하늘이 온통 불이 붙은 것 같았다. 넓게 펼쳐진 화염이 허공으로 솟아올라 소나기 같은 불꽃을 뿌리고 겹겹이 위아래로 너울대면서 수킬로미터 주변의 하늘을 밝게 비추는 한편 구름 같은 연기를 그가 서 있는 방향으로 날려보내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함성에 가세하면서 소리는 더욱 커졌다. 위험을 알리는 종소리와 육중한 물체들이 떨어지는 소리, 마치 먹이를 만나 힘이 솟은 것처럼 새로운 장애물을 휘감고 높이 치솟으며 탁탁 갈라지는 화염 소리 사이로 불이야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가 바라보는 동안 소리는 점점 커졌다. 사람들이 남녀 가릴 것 없이 불빛이, 소돔과 법석이 거기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솟구침과도 같았다. 그는 앞으로 곧장 곤두박질 치며 내달렸다. 가시나무와 덤불을 헤치고 그의 앞에서 사방에 울려 퍼지도록 크게 지저대고 질주하는 개처럼 미친 듯이 울타리 출입문과 담장을 뛰어넘으며 돌진했다. 그는 그곳에 도착했다. 옷을 반쯤 걸친 사람들이 이리저리 날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란 말들을 마구간에서 끌어내려 애쓰고 어떤 사람들은 소들을 마당과 흙간 등에서 몰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꽃이 소나기처럼 떨어지고 시뻘겋게 타들어간 대들보들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불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1시간 전만 해도 문과 창문들이 있던 자리는 뻥 뚫린 채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그대로 보여주었고 벽들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불구덩이 속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불에 녹은 납과 새가 땅바닥에 허옇고 뜨겁게 쏟아져 흘렀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비명을 질러댔고 남자들은 시끄럽게 외치고 격려하는 말로 서로 기운을 북돋았다. 소방 펌프가 철거덕대는 소리와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활활 타는 나무에 휘시시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어리렁거리는 소음을 더욱 시끄럽게 만들었다. 사익스도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 끔찍한 기억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쳐 군중이 가장 밀집한 곳으로 뛰어들었다. 그날 밤 그는 이리저리 몸을 날렸다. 때로는 펌프를 잡고 물을 뿌리고 때로는 연기와 화염을 헤집고 내달리는 등 소리가 가장 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면 어디든 달려들어 조금도 쉬지 않고 맹렬히 움직였다. 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건물 지붕에 올라가고 그의 무게로 인해 바르르 떨며 흔들리는 마룻바닥을 뛰어넘고 떨어지는 돌과 벽돌 밑으로 뛰어드는 등 그는 그 큰 화재의 모든 현장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불사신이어서 아침이 다시 밝고 연기와 시커멓게 탄 폐허만 남을 때까지 어느 한 군데 끓기거나 멍든 데가 없었고 지친 기색도 생각하는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광적인 흥분이 끝나자 이제 자신의 범죄에 대한 무서운 의식이 10배나 더 강하게 돌아왔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무리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들의 화제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개는 의미 있는 그의 손짓에 순종했고 둘은 살그머니 함께 자리를 떴다. 그가 소방펌프 근처를 지나갈 때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 몇 명이 음식을 함께 먹자며 불렀다. 그는 빵과 고기를 조금 먹었다. 그리고 맥주를 한 모금 마시는데 런던에서 온 소방수들이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다. 범인이 버밍엄으로 갔다고 하더군.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곧 잡히고 말 거야. 수색 대를 파견했고 내일 밤이면 나라 전체에 소문이 쫙 퍼질 테니까 말이야. 그는 황급히 그곳을 떠나 그의 땅바닥에 쓰러질 지경이 될 때까지 한없이 걸었다. 그런 다음 새길에 들어누워 자다 깨다 하며 불안한 선잠을 오래도록 잤다. 그는 다시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면서 그리고 또다시 고독한 밤을 보낼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린 채 방황을 계속했다. 갑자기 그는 런던으로 돌아가겠다고 자포자기하는 결심을 했다. 어쨌든 거기에는 누군가 말할 상대라도 있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숨기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시골로 추적을 하고 있으니 날 거기서 잡을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할 거야. 한두 주 가만히 숨었다가 백인한테 돈을 뜯어내 프랑스로 튀면 되잖아. 필요먹을 한번 해보는 거야. 지체 없이 그는 이 충동에 따라 행동했다.
그래서 인직이 가장 드문 길을 택해가며 돌아오는 여행길에 올랐고 런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숨었다가 어스름이 깔릴 무렵 우회 도로를 통해 런던에 들어간 뒤 목적지로 정한 지역까지 곧장 나아갈 작정이었다. 하지만 개가 문제였다. 만약 그의 인상착의가 나돌고 있다면 없어진 개가 아마 그를 따라갔으리라는 사항도 틀림없이 적혀 있을 것이었다. 그는 바로 그 때문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체포될 수도 있었다. 그는 개를 물에 빠뜨려 죽이기로 마음먹고 연못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계속 걸었고 그러면서 도중에 무거운 돌을 하나 집어서 손수건에 묶었다. 이런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개는 주인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본능적으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곁눈질로 바라보는 강도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 험악한 탓이었는지 아무튼 개는 보통 때보다 좀 더 뒤에 떨어져서 슬금슬금 걸으며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너릿너릿 뒤따랐다. 주인이 작은 연못 가장자리에 멈춰 서서 개를 돌아보며 부르자 개는 즉각 걸음을 멈추었다. 내가 부르는 소리 안 들려? 이리 와! 사익스가 소리쳤다. 개는 순전히 습관의 힘에 이끌려 다가왔다. 하지만 사익스가 손수건을 목에 묶으려고 몸을 구부리자 개는 낮게 어르렁대는 소리를 내며 뒤로 펄쩍 물러섰다. 돌아와! 강도가 말했다. 개는 꼬리를 흔들어 보일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익스는 당기면 쥐어드는 올가미를 만든 다음에 개를 다시 불렀다. 개는 앞으로 나오다가 다시 물러서더니 한순간 가만히 섰다가 몸을 획 돌려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아나 버렸다. 강도는 휘파람을 거듭해서 불어대었고 개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며 땅바닥에 앉아 기다렸다. 그러나 개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